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메인 스토리의 6번째 작품으로 출시한 비디오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은 시간상 3편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며 코너의 할아버지이자 헤이덤 켄웨이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켄웨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해적의 황금시대로 카리브해 해적들의 전성기와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표지를 봐도 짐작되듯이 주인공인 에드워드 켄웨이 또한 해적이며 이전작들과는 달리 게임 컨텐츠의 상당 부분이 해상전과 해적질의 요소로서 채워져 있으며 이 부분의 완성도에서 호평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3편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필드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잭도우호에 타면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름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 하바나, 킹스턴, 나소와 메인 미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레이트 이나고와 보나비스타 곳 지역은 별개의 맵을 불러오는지라 바다를 통해 나가고 들어갈 때 로딩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해전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3편과 같으나 지상전과 같이 조준 후 발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체력 게이지는 유기적으로 표현되며 회복약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비전투 자동 회복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작들의 원거리 무기들은 고정된 발사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작부터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원거리 무기들의 사용법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의 눈은 적을 마크하면 최대 10명까지 적을 색깔로 표시하고 움직임을 장애물 너머로 보여주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주나 점프를 하면 매의 눈이 강제 종료됩니다. 날씨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다만 쨍쨍한 날씨에서 갑자기 천둥치는 날씨가 된다는 것이 흠입니다. 도시 건설은 그레이트 이구아나 섬의 시설 업그레이드로 비슷하게는 남아있지만 해당 섬의 필수 시설을 개방하거나 술 취한 해적과 댄서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정도입니다. 켄웨이의 함대는 함선을 무력화시킨 후 선상 전투로 함을 납포하는 방식이며 항로에 따라 위험도가 있지만 딱히 임무를 많이 수행한다고 함선의 레벨이 상승하지는 않아 고레벨의 함선 파밍을 위해서는 함선 납포가 필수입니다. 경계구역 밖에선 후드를 벗으며 경계구역 내에선 후드를 씁니다. 암살 계약 같은 경우 들키지 않으면 보수를 더 준다는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계수치라는 개념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전투만 끝나면 그 어떤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무기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술집 근처나 선술집에 가면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전부 플라멩고이거나 그 시절 있었던 민요들입니다. 수도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녹음해서 듣다 보면 꽤 흥겹습니다. 이전 시리즈의 전투가 묵직하고 힘이 있었다면 이번 전투는 힘이 빠지고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이 중론입니다. 정확히는 동작이 이어지는 것이 브라더후드, 어쌔신 크리드 3처럼 부드럽게 흐르듯이 이어지 않고 템포가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거기에 적에게 카운터키를 넣을 경우 전작보다 동작이 많이 뛰어들어서 그런지 미묘하게 느려졌습니다. 척탄병이 계속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자주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데 적병한테 칼침이나 놓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덕분에 연속살해의 템포까지 루즈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암살이 아닌 전투 시의 속도감은 상당히 저하된 편입니다. 이중암살 같은 경우도 어색한 모션이 눈에 들어와서 거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투 시 적을 두들겨대다 보면 갑자기 멀리 떨어진 엉뚱한 놈을 패러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플레이어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전투의 난이도 자체는 체감상 상당히 내려간 편입니다. 전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적이었던 예거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며 장교조차도 전열함 납포할 때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비는 일반병, 척탄병, 정찰병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척탄병은 군 기지 내부가 아니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위기에 처하더라도 암살 단원을 부를 수 없어 무조건 혼자 해결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본작의 경우 다대다 전투가 많은데 이 경우 인식도 꼬이고 콤보 판정도 엉망이 돼서 상당히 전투가 고달파집니다. 사실상 이 게임의 전투 난이도를 올리는 주범이 바로 이 인식 문제입니다. 이번 작에서는 주인공인 해적 에드워드 켄웨이의 배인 잭도우호로 광활한 카리브해 일대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배의 컨트롤은 전작과 같이 기어를 넣듯이 전진,
포진키로 움직이며 이번에는 바다가 커진 걸 고려해서 고속으로 항해하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망원경이 추가되었는데 멀리 있는 함선을 망원경으로 주시하면 해당 함선의 소속, 레벨 및 화물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줌을 당길수록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다만 임무나 해양대학에서 배를 찾는 임무 수행 중에는 안개가 끼면서 탐지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번 들린 지역을 기점으로 빠른 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보트를 타고 바로 잭도호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섬 사이도 빠른 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배경음악을 구해서 항해 중 재생하면 폭풍같이 밀려오는 싱크로율과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의 분위기와 게임의 항해 시 특유의 탁 트인 바다와 하늘, 멋지게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잭도호의 모습에서 블랙펄의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평상시에는 선원들이 뱃노래를 부릅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울려 퍼지는 뱃노래는 상당히 듣기 좋은 데다 항해의 분위기도 살려줍니다. 적은 스페인 함선, 영국 함선, 그리고 사략 함선으로 나뉩니다. 스페인 함선과 영국 함선은 서로 적인지라 마주치면 서로 박터지게 싸우며 이를 잘 활용하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영국 함선과 스페인 함선은 돛에 그려진 문양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경계 해역이 아닌 이상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공격을 하면 그제서야 종을 땡땡땡 때리며 전투에 임합니다. 심지어 아군 함선이 공격받아도 자기만 공격 안 받으면 무시하고 제 갈 길 갑니다. 다만 배라고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항구 주변에 아무런 표식 없는 배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 상선입니다. 마을의 시민과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침몰시키면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맵에 푸른 원으로 표시되는 배는 해적선이므로 아군입니다. 해적선들은 무조건 주변의 적들과 교전합니다. 이따금 적도 없는데도 혼자서 신나게 폭발이 펑펑 터지는 배가 나타나는데 이런 배는 보물상자가 잔뜩 있지만 캔웨이가 상륙하면 타이머가 생기고 곧 폭발합니다. 사실 시간이 여유있게 주어지므로 느긋하게 루팅하고 바다로 뛰어내리면 됩니다.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 게임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브라더후드와 함께 최상급으로 점수가 높은 게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으로 시리즈가 다시 괜찮은 평가를 되찾기 전까지는 혹평 일색이던 유니티와 비교되면서 시리즈 최후의 명작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쌓아 올려온 특유의 전투 시스템의 장점과 전작인 3편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해상 전투를 살려 기존에 보기 힘들던 해적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함선을 조종하고 돛을 올리고 내리며 함포를 이용한 해상 전투, 선원들과 함께 적 함선으로 뛰어들어 치열하게 싸우는 선상 백병전까지 모두 구현해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주로 함선의 조타수 역할을 하며 바다를 돌아다니고 배를 오르내리며 각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매 당시에는 대항해 시대 시리즈 신작이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상전만 따로 떼서 새로 나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선원들의 뱃노래를 들으며 항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해적선의 선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작품은 컨셉이 해적질인 만큼 게임 플레이 도중 은밀한 암살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암살 기술을 쓰는 쪽보다 대놓고 선상 위에서 무쌍 찍는 것이 모션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특유의 자잘한 수집 요소나 임무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해상 요새 점령은 시리즈에서 보기 드문 화끈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먼저 함선의 함포로 요새 외부의 방어시설을 무력화하고 요새 내부로 침투해 선원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는 스케일은 이후 작품들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스케일만 크게 느껴질 뿐 실제 플레이는 함포로 포대 처지, 상륙해서 장교 처치, 지휘관 암살의 반복이라 내실은 없는 편입니다. 게임 플레이가 호평을 많이 받은 만큼 딱히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만 메인 스토리 구성 자체는 시리즈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등장인물 중 인상적인 캐릭터가 몇 없으며 해적들이 다수 등장하는데도 주연 캐릭터들만 기억에 남을 뿐입니다. 메인 악역의 인상도 옅은 편입니다. 비평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잠입은 메리트가 약하니까 차라리 대놓고 전투에 집중하면 어떨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을 반가워하였고
해상 전투가 즐겁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에서 등장하는 날짜의 시작과 끝은 1715년과 1722년입니다. 에드워드의 인생 7년 가까이를 보여준 게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는 식민지, 경쟁과 다양한 기회가 넘쳐나던 시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후의 시기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해적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일 것입니다. 블랙 플래그에서 에드워드 켄웨이의 끝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자산관리인으로 에드워드의 집에 들어온 레지널드 버치에 의해 딸인 제니퍼 스콧은 터키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고 에드워드는 암살당했습니다. 헤이덤은 레지널드 버치에 의해 양육되어 아버지가 템플러인 것으로 알아 템플러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누나인 제니퍼 스콧을 구출한 후 모든 진상을 알고 누나와 함께 레지널드 버치를 암살해 아버지 에드워드 켄웨이에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덤은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 자신은 템플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 아들은 3편의 주인공 코너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랐던 에드워드 켄웨이는 결국 돈에 의해 수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이를 뉘우친 후 영국으로 돌아가 암살단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삶은 알 수 없는 미로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한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비 효과는 아마존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거리면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조그마한 아주 작은 변화도 커다란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의 주인공 에드워드 켄웨이의 인생도 아주 작은 변화가 그와 그의 후손의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만드는 불확실성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어떨 때는 기회로 또 어떨 때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불확실성이란 어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확률이 동일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불투명하므로 대책 자체를 마련할 수 없거나 실효성 있는 수준의 대책 마련이 어렵습니다.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할 때 미래를 가장 불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켄웨이의 인생이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것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은 회피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미래 여행자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친구인 셈입니다. 이상으로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